반갑습니다. 여기는 앉아서 하는 거라서 제가 앉아 있다고 좀 그렇게 뭐 예의 없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책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라는 속에서 다룬 여러 가지 세대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 소비자의 변화를 늘상 보고 있는데 이걸 보는 과정 속에서 각 세대가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일할 때 조직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이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바라볼 건가 이걸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건데요. 주로 기업하고 일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오늘 제가 그동안 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시작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밀레니얼 세대가 됐건 Z세대가 됐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한데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잘 몰라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다 옛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 상황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어른들이거든요. 어떤 세대가 됐건 자기가 갖고 있는 세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본인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텐데요. 각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기의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모아서 듣는 게 필요해서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세대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는데요. 이거 설명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뭐 학습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든 이렇게 막 외우고 밑을 치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란 요즘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10대, 20대, 30대 뭐 전형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속성과 뭐가 좀 다른지 이런 거 좀 볼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 목차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건데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신입사원들이 사표 쓰는 얘기입니다. 기성세대들로서는 사표를 품어는 봤지만 내보는 건 잘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신입사원들이 잘 냅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나 1년도 안 돼서 사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과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 취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회사를 관둡니다. 이건 회사로서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사람 뽑는데 애썼는데 금방 나가면 또 손실이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기업 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와 어떻게 일할 건가를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쓰는 친구들에 대해서 경영진들은 늘상 물어봐요. 인사 담당들한테. 왜 애들이 빨리 사표를 쓰냐. 이럴 때 인사 담당이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 끈기가 없어요. 책임감도 없고요. 애사심도 없고요. 그냥 이상해요, 얘들이 좀. 이렇게 보고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안정적인 보고긴 해요. 없는 사람 욕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듣고 대응을 어떻게 해줄 거냐. 요즘 애들이 끈기가 없고 책임감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신입사원 들어오면 교육시킬 때 해병대 보내고 행군시키고 협동이 뭔지 좀 알려주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 끈기가 없어서 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관두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직장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은 평생 직장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요. 회사에 들어오면 자기가 겪은 부당한 조직 문화의 상황들을 잘 참아줍니다. 선배가 내 아이들을 훔쳐가도 참아줍니다. 왜? 계속 볼 사람이어서. 조금 억울하고 하지만 그래도 참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계속 볼 사람하고 틀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훔쳐가도 혹시라도 그 선배가 잘 되면 미안해서라도 나 좀 땡겨줄 거잖아요. 여기서 사내 정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도 좀 있으면 선배가 되니까 후배 거 훔치면 되죠. 그럼 공평하잖아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평생 직장에서 일할 때 좀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애초에 들어올 때 여기 계속 있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 있는 동안 빨리 열심히 일해서 커서 능력을 쌓아야지 이 생각이 있어요. 능력을 쌓은 다음엔 옮겨야죠. 지금 시대가 어떤 직장이건 그 사람을 퇴직 때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날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미련스럽게 회사에 왜 목매고 있어요?
좀 크면 옮기고 또 좀 크면 옮기고 해서 계속 실력을 더 쌓아 나가는 게 지금 시대 생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의 부당성, 내 걸 훔쳐가는 선배 못 참아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 뭐 의전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쓸데없는 야근시키고 이런 거 못 참아줘요. 그게 힘들어서 못 참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일하면 내가 배울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내 미래가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끈기의 문제가 아니고 비전의 문제로 사표를 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 담당이 이렇게 보고해 보세요. 경영진한테. 조직에 피바람이 붑니다. 기존 선배들이 곤혹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은 뭐 나간 사람, 없는 사람 욕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애들이 일하기 싫어한다. 야근도 안 할 거고 얘들은 노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밀레니얼 세대만큼 야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좀 잘 나가는 IT 기업들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뭐 우버나 아마존 이런 데들 야근 엄청 잘하잖아요, 걔들. 거기에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가 이랍니다. 야근을 못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다만 자기가 일한 게 자기의 성과가 되고 자기가 커나간다는 걸 느끼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회사에서는 안 하냐? 우리 회사에서 그들을 열심히 하게끔 동기부여를 못 줘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한국은 조직 문화가 위아래 개념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다 동등한 동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동료라고 여기지 않고요. 윗사람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은 늘상 윗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일도 안 시키고요. 잡일도 시키고요. 윗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존재로 많이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친 듯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옛날은 남을 위해서 살아도, 선배를 위해서 살아도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지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에 남아서 열심히 일할 때 이유가 뭐냐? 인정받을 때예요. 이들은 회사에서 인정만 해주면요 미친 듯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뭔가 좀 잘하면 되게 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칭찬에 되게 인색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면 버릇 없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칭찬 많이 해줘도 괜찮습니다. 버릇 안 나빠져요. 사실 칭찬을 많이 해주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질책을 자꾸 하면 내가 좀 안 맞나 나랑? 내가 좀 못하나? 이런 불안감에 빠져서 내가 안 맞으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사람들하고 달리 지금은 피드백을 빨리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할 때 기본적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비판만 듣고도 묵묵히 과묵하게 일 잘해왔었습니다만 그건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잘하는 거, 긍정적인 측면을 더 잘 부추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이 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네. 여러분 좋아요 위주로 누르죠. 싫어요 이런 거 누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땐 긍정적 메시지로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뭘 잘했으면 오늘 얘기해 주세요. 늦어도 내일. 오늘 잘한 거 다음 주에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오늘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를 다음 주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과거 세대보다 훨씬 시간도 좀 짧아졌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인사 담당이면 보통 나이가 좀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후배들이 뭘 좀 잘하나 이런 걸 잘한대요. 이거 뭐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봐도 이런 거 좀 잘해요. 후배들이. 반대로 뭘 좀 못하나. 못하는 게 주로 다 끈기, 협동이에요. 이런 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조직에서 해병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행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입사원 프로그램에 저런 식으로 했더니 교육밖에 안 받았는데 사표 쓰고 싶은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일도 해보기 전에. 이건 요즘 밀레니얼 세대를 회사에서 일 잘 시킬 방법, 이들이 사표 빨리 쓰는 거를 해결하는 대안이 기존 기업의 방식이 완전 틀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19년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봐줘야 됩니다. 한 85년쯤의 시각을 가지고 2019년을 보면 이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열심히 막 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잖아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인재들에게 점점 가치가 커질 역량하고 반대로 좀 가치가 좀 떨어질 역량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가치가 떨어질 능력들이 보면 우리가 옛날 조직에서 좋아했던 것들이잖아요. 1번 지구력 끈기, 또 끈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모든 환경 자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직접 스킨십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조직적 위계 구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를 사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좀 싫어한다는 건 거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직 문화를 바꾸자. 안 바꾸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가장 많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애자일 문화 얘기합니다.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조직 문화 바꾸자는 얘기 이미 10년 넘었어요. 수평화하겠다고 뭐 호칭, 별의별 호칭 다 시도해봤지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한 나이 서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못 깨요. 호칭으로는 뭘 써도 머릿속에는 그 직급을 못 버립니다. 여러 방법을 택했지만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이 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 사무실 환경 이런 걸 다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안 바뀌어지면 사실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대기업들이 조직의 직제를 굉장히 간소화시킵니다. 슬림화시켜서 위아래 직급의 간격을 좀 좁혀보자는 건데요. 과거 같으면 회사에 들어와서 뭐 사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임원까지 가려면 뭐 연차 몇 년 돼야지 다음 진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줄이려고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사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능력 좋은 사람이 우대받아야 되는 조직입니다. 호봉보다 더 중요한 게 역량이고 능력입니다.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20년 동안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20년 일한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직급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 중에선 나이 어린 놈 밑에서 일 못해 이런 얘기 한다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안 되죠. 나이 어린 놈이란 게 뭡니까? 나이 어려도 자기보다 상사고 더 역량이 있으면 당연히 회사잖아요. 거기가. 같이 따라서 일해야죠. LGCNH라는 회사는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봉대로 일하는 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쌓이기만 하면 돈 더 받아가는 건데 이걸 한국인이 그동안 수십 년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당연한 걸 깨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깨는 건 최근의 일이지만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깨진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오랫동안 일한 사람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조직은 일 더 잘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면 누구든 더 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또 입장의 차이가 생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거와 다른 산업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만 일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가지고 성과를 못 내는 시대입니다. 10년 했다고 그 사람이 더 좋은 답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펼쳐야 되기도 하고요. 소비자가 계속 바뀌면 작년까지는 이게 먹혔는데 올해는 안 먹힐 수도 있는 소비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이유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에겐 자동차, IT, 유통 다 다른 업이었잖아요. 지금 다 같은 업이에요. 요즘 자동차 회사가 다 IT 얘기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가 다 데이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굴러다니는 데이터 센터 혹은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러요. 미래의 자동차를. 그 말은 자동차 회사가 이제까지는 굴러다니는 차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앞으로는 굴러다니는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예요. 내가 굴러다니다가 도로가 움푹 파졌네? 이걸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움푹 파진 걸 내 차가 알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봤으면 그걸 해당 지자체에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 파였는데 좀 해결해 줘. 그럼 지자체는 그걸 바로 반영해 주겠죠.
지나가다가 저 맛집 맛있겠네. 내가 차한테 얘기하면 차가 예약을 해주건 주문을 해주건 해주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 당연히 자동차가 금융이자 유통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자동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이제까지는 자동차 안 만드는 회사가 보험을 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보험을 한다는 건 거죠. 이런 구조적 변화가 다 생기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재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사람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과거의 한국 조직에서 기성세대가 누려왔던 그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과거의 조직 문화 가지고 일 시켜보면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조직 문화 혁신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워라밸도 얘기하고 주 52시간 얘기하는데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 만들었지 그러는데요. 아니, 요즘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의사결정은 애들이 못해요. 그리고 워라밸을 만든 이유가 일 더 잘 시키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이게. 과거처럼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좋은 답이 안 나오는 시대에는 효율적으로 일 시켜서 더 많은 걸 뽑아먹어야 될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걸 보면 집중적으로 일하기보다 좀 느슨하게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좀 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9시 15분이라는 얘기는 갓 출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갓 출근한 사람들이 저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피고 오던가. 아니 와서 일 좀 하다가 피러 가던가. 지금 9시 15분이라는 얘기는 그냥 올라가서 가방 내려놓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수많은 회사를 가보게 되는데요. 오전 시간대 가보면 다 이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경영진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미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일하니까 느슨하니까 야근도 하는 건데요. 야근한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면 이 사람 열심히 하네 이거였는데요. 요즘은 왜 일을 못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나머지 공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못하는 애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근무 시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일 시키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건 거지. 느슨하게 일해서 밤에 늦게까지 하면 가정이 내팽개치잖아요. 제일 웃긴 게 뭔가 하면 한국 조직이 그동안 가족 같은 회사를 되게 좋아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직원을 되게 싫어했어요. 애 보러 간다 이런다고 일찍 가는 직원들 되게 싫어했다 이거죠. 육아직 되게 싫어했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좀 가족 같다 그러지 말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같은 애 표현이 뭐였냐면요. 막 부려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 사람이 아닌데. 진짜 가족 같으려면 사실은 일할 때만 일하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우리는 어쩌면 회사 같은 회사가 더 필요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관성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는 것도. 물론 술 먹으면 즐겁죠. 즐거운데 회식이라는 건요. 회사가 돈을 내주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들 술 먹는데 돈 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돈 내줬더니 일 더 잘하게 된다거나 기분 좋아진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내주는 건데요. 과거 사람들은 회식 시켜주면 기분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왜냐하면 술, 고기 먹는 문화가 회식 문화의 출발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술, 고기 먹는 문화 가지고 동기부여 시켰던 건 60, 70년대 얘기입니다. 없이 살 때.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술, 고기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신나지 않습니다. 고기 맛있긴 하지만. 이게 내 퇴근 이후의 시간을 다 넘겨줄 만큼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대신 내주는 거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술만 먹는 문화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회사는 회식비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상사들도 생각을 좀 바꿔서 술 먹는 문화도 좀 버릴 게 있는 게요. 우리는 술 먹는 걸 꼭 취해야지 좋다고 여겨요. 취하는 문화는 옛날 사람들 문화잖아요. 지금은 술 안 취해도 술자리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보시면 술 먹고 노래방까지 가는 저런 식의 회식, 전형적인 옛날식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0.5%라는 거예요. 이 0.5%라는 얘기는요, 부장님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다 해야 되겠습니까? 부장님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리고 설령 술 먹는 회식을 못 버리겠다 나는 이 문화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를 애용해 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소주를 먹다 보니까 이게 싸니까 자꾸 막 죽을 때까지 먹일 수 있어요. 이런 위스키는 싸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못 먹여요. 이걸 죽을 때까지 먹일 시도를 하다가는 내 지갑이 먼저 죽어요. 그 말은 취하지 않고서 사람이 그냥 술 덜 먹고 기분 좋게 어울리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차가 골프 얘기인데요. 이건 뭐 골프가 주제가 아니고 핵심은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는 차이를 바라본 건데요. 이 차이 속에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관점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골프는 기성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골프보다는 서핑을 더 좋아하고요. 아마 인스타그램에 밀레니얼 세대가 서핑하러 가는 사진 올려두면 좋아요가 막 눌려져요. 근데 골프한 사진 올려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기성세대 나이 좀 든 사람들의 페이스북 가보면 다 골프한 거 올려주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왜 골프를 좋아할까요?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가 골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해서 골프를 좋아할까요? 우리에게 골프는 운동과 다른 뭔가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밀레니얼 세대가 골프를 안 좋아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밀레니얼 세대가 골프를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곳에 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들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 자체를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기성세대는 골프를 사교로 받아들이잖아요. 운동 효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밀레니얼 세대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들이 운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피트니스예요. 왜? 효율성이 높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이들이 홈 트레이닝이 왜 번창했느냐? 홈 트레이닝이 최고죠. 하고 싶은 마음 들 때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근데 골프는 하고 싶은 마음 들고 같이 가려면 사람한테 연락하고 부킹하고 이러면 오늘 못해요. 하고 싶어도 바로 못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막상 운동하러 갔어도 운동 효과라는 측면에서 칼로리 소모를 비교해보면 확 떨어져요. 사실 기성세대들은 골프가 칼로리 소모, 즉 운동 효과가 없어서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골프 하는데 막 운동 효과 너무 좋아 보세요. 힘들어가지고 사교를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이게. 근데 이 사교라는 것을 기성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사교를 많이 합니다. 굳이 길바닥까지 나가지 않고도요, 뭐 링크드인에서 취업 얘기하면 되는 건 거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다 무조건 길바닥에 나가서 뭐 은밀한 얘기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골프라는 운동이 가지는 그 목적을 굳이 필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고요. 미국에선 골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0, 30대가 새로운 골프 인구로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쭉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한국은 아직 안 줄었습니다. 한국은 왜 안 줄었나?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스크린 골프. 이 사람들 때문에 인구는 줄지 않았어야지. 근데 물론 이게 이 사람을 골프 인구라고 할 수 있나는 좀 미지수예요. 저 가만 서 있는 게 뭔 운동이에요, 저게. 당구장 가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왜 저걸 하냐면요. 대부분 친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친목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까요, 과연? 나이 든 상사들 중에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술 먹는 회식 싫어하지? 술 안 먹는 거 하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데려가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술 먹는 것도 싫어하지만 또 뭘 싫어하느냐? 같이 가는 걸 싫어해요. 특히 퇴근 이후 같이 가는 걸 싫어합니다. 꼭 퇴근 이후에 같이 데려가면서 꼭 이런 얘기예요. 상사는 꼭 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퇴근 후에 소통하러 가자, 이런 얘기.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없는 말이 됐어요, 한국에선. 원래 소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은 후배가 내 말 잘 듣는 게 소통이에요. 진짜 소통은 선배와 후배가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게 소통입니다.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통은 제발 업무 시간 중에만 하면 좋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통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골프에 대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산업의 변화가 생깁니다. 골프 용품 사업을 했던 회사들 중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있는데요. 둘 다 용품 사업을 접었잖아요. 미국의 골프 인구가 줄어들면서 저 두 회사는 영향을 받았어요.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용품 쪽에서는. 저 두 회사가 골프 용품 사업 시작한 게 1996년, 7년이에요. 저 때가 언제냐? 미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할 때가 96년이에요. 이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이 이제 3만 달러 진입했으니까 우리 골프 좀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충분히 갖춰졌는데 밀레니얼 세대 변수가 등장하는 바람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골프 인구 뭐 많다고 해도 그들 중에 스크린 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안 가본 사람이 3분의 2예요. 그걸 골프 인구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골프 산업. 물론 나이 든 사람들의 문화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장수를 할 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사실 이 산업에 대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골프는 뭐 그다지 흥미가 없지만 운동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바로 뭐 몸 관리하는 피트니스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커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장사는 안 망해, 이 말. 그건 애시당초 이제 지워야 되는 말입니다. 물장사 망합니다. 대신 운동 관련되는 건 좀 덜 망해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곳들이 피트니스 센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든 기성세대들은 피트니스 센터를 가도요. 한 6개월치 끊으면 한 달에 3만 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PT를 많이 받아요. 애초에 한 달치로 끊으면 몇십만 비싸요, 애들은. 돈이 없어서 골프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있습니다, 충분히. 다만 효율성이 더 높은 운동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레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레깅스 많이 입기 시작했어요. 이걸 과거의 시각으로 보자면 야, 요즘 애들이 뭐 민망하게 뭐 쫄쫄이 입었냐 이랬는데요. 남자가 레깅스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성이 레깅스를 받아들인 이유가 똑같습니다. 바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피트니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상적으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일상복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갈 때 등산복 입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평소에 등산 맨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상을 어떤 데 관심 있냐에 따라서 복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아 민망해 쫄쫄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하고 이걸 보고 운동 관련된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지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디 두 번째 시각으로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소비에 대한 겁니다. 뭐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소비의 관점을 일도 갖고 있어요. 가령 가성비 같은 거. 가성비가 최근에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였는데 그걸 마케팅적으로 말을 이쁘게 뽑아내서 그런 건 거죠. 아니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돈을 막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는 따지고 씁니다. 다만 가성비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옛날 사람들은 물건의 뭐 가격, 성능 이걸 따져가면서 좋은 걸 샀어요. 좀 적당히 싼 값에 좋은 걸 샀다면 그렇게 해서 아낀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저축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한다거나 뭐 내 집 산다거나 이런 데 썼어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가성비는 그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나머지를 아끼는 게 가성비예요. 무조건 아끼는 게 가성비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가성비 말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소비 마케팅 코드로 바라보지 않았던 코드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뭐 유명한 회사고 다 알만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가도 팍 주저앉지만 뭐 매출, 영업이익 다 빠지고 있어요. 왜 어렵냐? 이 회사가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분들 때문입니다. 8등신, 9등신. 이 회사는 늘상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물건 팔아요. 여러분 살면서 저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못 봐요, 우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0.1%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99.9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사줬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도 사줬어요, 사실. 이게 전형적인 외모 차별이자 굉장히 나쁜 마케팅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문제의식 없었어요. 이쁜 건 좋은 거, 못생긴 건 나쁘고, 이거 얼마나 비열한 말입니까? 이걸 우리는 그냥 받아줬어요, 관성적으로. 근데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선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외모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멋지고 개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 이런 걸 사주면 이들의 논리를 지지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이 회사는 어려워졌다면 반대로 이 회사는 좀 다르죠. 모델의 느낌이 좀 다르죠, 이 회사는. 왠지 좀 친근하고 거울 속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얼한 것을 가장 멋지다고 얘기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랬더니 바디 퍼스티브라는 이 태도에 부합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2010년대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퍼졌던 말 중에 하나인 건데요. 20대들은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귀하다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떤 회사는 마케팅에 반영시켰고 어떤 회사는 외면했습니다. 그 차이가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의 의미일 수 있다 이거죠. 최근 들어서 어글리 슈즈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글리 슈즈 중에서도 명품에서 만든 어글리들이 있어요. 얘들 비싸요. 한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두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이 눈이 좀 이상해졌나? 왜 이렇게 안 이쁜 걸 이렇게 비싸게 사지? 눈이 이상해진 게 아니고요. 기성세대식 논리의 저항입니다. 기성세대는 이쁜 건 좋은 거, 못생긴 건 나쁜 거, 이 논리가 있잖아요. 이들은 못생긴 게 멋진 거에 범주로 넣어두면 순식간에 세상엔 못생기고 나쁜 거라는 거 없는 거예요, 다. 각자 괜찮은 멋진 것들만 남는 거잖아요. 기성세대식 사고에 대한 희석을 시키기 위한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했던 그 논리를 뒤집는 거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힙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도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몰랐을 때는 야, 요즘에 돈이 썩어나 왜 이렇게 못생긴 걸 샀어? 이러다가 이유를 알고 보면 아, 우리가 참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거하고 소비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뭐 결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결혼을 그냥 관성적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결혼하는 시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점점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더 많죠. 이게 문제예요. 확실히 한국의 결혼제도가 남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더 남자가 유리한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공연, 뮤지컬, 오페라 같은 공연 티켓을 누가 많이 사느냐. 돈을 여성들이 훨씬 많이 냅니다. 여성들이 돈 낼 때는 주로 어떨 때 돈을 내냐면요. 혼자 보러 갈 때, 친구랑 보러 갈 때 돈 냅니다. 남자가 돈을 낼 때는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여자랑 보러 가는 조건일 때 돈을 보통 남자가 내는 거잖아요. 왜? 남자는 혼자 공연 보러 가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즉, 여자가 공연이 좋아서 돈을 썼다라면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돈을 쓴 거잖아요. 애초에 공연에 대한 관심은 적은 채로.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미술관, 전시관 가보세요. 대부분 여성들이고요. 남자는 여자 따라온 남자가 있는 거죠. 한 8대2 비율입니다. 웬만한 문화예술 공간은 8대2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책도 그렇죠. 여성이 더 많이 사보죠.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독립서점에서도 소비자 중에 2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니 결혼 정년기 연애 열심히 할 저 여성분들의 입장에선 자기 또래 남자들이랑 놀 수 있겠습니까? 급이 안 맞는데. 무식한 놈들 책도 안 읽지. 문화예술도 모르지. 맨날 아는 건 게임밖에 모르고 비트코인 얘기하는 애들이 어떻게 놀아요? 그런 놈들하고 노는 것보단 고양이 키우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이 기피되고 독신이 늘어갈수록 고양이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다 별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성들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남자도 많이 따라 키우죠. 왜? 남자도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된 거니까. 고양이가 산업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동물권, 동물복지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동물복지 인증받은 걸 먹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결혼하고 안 하고 남녀의 문제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고양이 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배경들을 찾아보면 그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소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받은 고기가 더 비싼데도 사 먹는 거와 함께 또 어떤 걸 먹냐?
가짜국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진짜 동물이 아니고요. 식물로 만든 고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콩고기. 근데 콩고기는 맛이 없죠. 우선 시각적으로도 맛없게 생겼어요. 왜? 못 만들어가지고. 콩으로 만들면 무조건 맛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시장 규모도 작고 주로 아주 영세한 업체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잘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거는 쭉 잘라보면 안에 피 같은 것도 있어요. 피의 질감을 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먹다가 진짜를 먹는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건 거잖아요. 다만 이게 식물성 재료로만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동물의 윤리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죠. 우리가 지금 잡아먹는 고기를 되게 비윤리적으로 키우잖아요. 비윤리적이다 보니까 채식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일 수 있는데 분명히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팔잖아요, 이제. 동원해서 정식 수입해서 팔고 있잖아요. 점점 시장은 달라집니다. 과거 사람들의 입장에선 동물복지 안 먹었어요, 비싸가지고. 가짜 고기 안 먹었어요. 왜 먹어? 진짜 고기가 있는데.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영향을 다 받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유명 브랜드들 다 알만한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피를 안 쓰는 애들입니다. 모피, 부자의 상징, 부티나는 이미지, 이걸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가 뭐냐? 비윤리적이라서 그래요. 모피가 분명히 멋지고 따뜻하긴 해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 입던 게 모피잖아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뭐 고기 잡아먹고 남는 털 벗고 입었다고 쳐요. 굉장히 순수한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모피의 털을 없겠다고 동물을 일부러 키우는 거고 그 동물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길 때도 산채로 많이 벗깁니다. 이런 상황에 모피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자가 안 팔려서 모피를 버린 게 아니고요. 만들면 팔려요. 기성세대가 있다 보니까. 대신 그들에게 팔다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찍힐까봐, 찍혀서 계속 장사를 못할까봐 사실 버리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인구로 따져보자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로만 보자면 3분의 1 정도 돼요. 그 경제활동 중에서 이들은 이제 갓 경제활동 인구로 진입한 사람들이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빠져나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기성세대는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오랫동안 더 좋은 소비자가 될 건가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선 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배트멍이라는 브랜드가 영국의 헤로즈 백화점에서 했던 마케팅인데요. 백화점 1층 쇼 윈도우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다가 헌옷 쓰레기를 모아놨습니다. 헌옷을, 집에서 입던 헌옷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쭉 쌓아놓고 전시를 하는 건데요. 이런 행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문화 자체가 빨리 입고 빨리 유행만 타고 버리고 이런 문화를 좀 비판하려고 하는 행사인데요. 이런 행사가 의미가 깊어지려면 수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한 벌씩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거지. 어떤 한 사람이 한 트럭 몰고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게 팔찌였습니다. 이 검은색 팔찌가 뭔가 하면 페트병 재활용한 팔찌니까 싸구려 비닐 팔찌예요. 저 싸구려 비닐 팔찌에 하나은행 적어놔도 안 들고 가고요. 북바이브 적어놔도 안 들고 갑니다. 왜? 그냥 싼 팔찌니까. 저기 애플 적어놔도 안 들고 가요. 시커먼 비닐 싸구려예요, 저거는. 근데 왜 이거는 들고 가려고 난리를 쳤느냐. 배트먼과 헤로즈 각각 멋진 브랜드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두 개 같이 찍혀 있잖아요. 저게 뭔 의미냐? 이 행사에 동참했다는 신호잖아요. 지금은 그냥 멋쟁이 갖고는 안 먹혀요. 환경을 아는 멋쟁이와 먹혀요. 이걸 들고 다닌다 이건 난 이 행사에 동참하고 나는 뭔가 좀 아는 놈이야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싼 브랜드 입고 오면 좋았잖아요. 이젠 그거 갖고는 안 먹혀요. 페트병에 절치선 많이 넣잖아요 이제. 옛날에 저런 거 안 넣어줬습니다. 저거 넣을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했는데 우리는 최근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이제 소비자가 신경 쓰니까 이거 안 넣으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넣는 겁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박스에 보통 제품이 상하지 말라고 거치대를 둬서 보관을 하잖아요. 거치대가 보통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그걸 지금 종이로 다 바꾸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활용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이제 플라스틱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거부감 가진 말이 됐습니다. 심지어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을 배송할 때 저 뽁뽁이라 그러죠. 저 비닐캡 대신 종이캡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닐캡보다 2배 이상 비싼 제품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야, 기업들이 되게 착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은 착해져서도 안 되고 착해질 수도 없습니다. 착하다 말다 이거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인데요. 기업은 그 상황에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게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거 안 해도 잘 팔렸으니까 안 했던 것뿐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팔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환경이 지금은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이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환경이건 윤리건 젠더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비자가 판단을 합니다. 물건 살지 말지에 대한 부분. 불매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과거 사람들은 아무리 기업이 못된 짓 해도 뭐 1+1 해주면 잊어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라면 시장에 저런 변화가 생긴 거 10대, 20대가 많은 힘을 써준 거잖아요, 여기에선. 오뚜기가 물론 제품값이 좀 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들 사이에서 오뚜기 먹어주자 그러잖아요. 어떤 회사가 회사 이름 앞에다가 갓 이런 거 붙여가지고 뭐 갓 이렇게 한 어디 있어? 갓뚜기 어디 있어요, 이건데. 적어도 저 회사가 세금 잘 내고 정규직 많고 뭐 심장병 애들도 많이 돕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밀어준 거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싫어하는 것마저 존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당당하게 말 못하는 사회였었습니다. 뭘 싫어한다 그러면 꼭 나이 든 사람 꼭 얘기해. 야, 왜 편식하냐 그러고. 사실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거 정도도 내가 못 정합니까? 그쯤은 할 수 있는 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싫은 걸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거예요. 오이가 싫다고 누가 뭐 저렇게 만드니까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오이가 싫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옛날에 만약에 저렇게 모였어 보세요. 욕먹었을 거예요. 뭔 짓 하냐고. 근데 지금은 이게 당당한 건 거죠. 이렇게 이들이 목소리 내니까 우리 사회가 받아줍니다. 과거와 달리 받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받아줍니다. 냉면집에서 오이 빼줍니다. 옛날 같았으면 냉면 주문하다가 저 오이 좀 빼지 나가 그러거나 뭐 알아서 빼먹어 그러거나 배려가 없었어요. 지금은 주문할 때 그럼 다 빼줍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싸구려 햄버거나 먹을 때도 넣어달라 빼달라 말 많잖아요. 그게 그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까탈스러운 놈이 되는 거고 튀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였냐를 보여줬다 이거죠. 이런 공간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런 문화를 살롱 문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의 살롱은 룸사롱밖에 없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공간에서 정보도 나누고 뭐 친구도 사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교류하고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요. 언제 아쉬울 때 써먹을 사람을 인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 같은 걸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 명함을 깠어요. 기성세대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명함 까는 가장 큰 이유가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도움될 사람인지를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기에 명함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직위 뭐 다 나오니까. 그리고 명함 교환 순서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순서가 나이를 알리는 순서입니다. 나이가 이제 교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출신지를 알리죠. 딱 여기까지 끝나면 바로 말 놓고 시작합니다. 내가 형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서열이 정해져야지 아쉬울 때 써먹을 힘이 생겨요. 왜? 아쉬울 때라는 건 늘상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면 뭔가 카르텔이 형성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모임에서 놉니다. 이런 모임에서 명함을 안 꺼내잖아요. 상대방이 직업이 뭔지 돈 얼마 버는지 관심 없어요. 아니 그냥 오늘 음악 얘기하려고 모여서 음악 얘기만 하고 가면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소양과 취향만 듣고 싶은 건 거지 뭘 잘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다가 이런 모임이 보통 3개월 시즌제잖아요.
계속 어울려 놀다 보니까 얘는 마음에 들고 코드가 맞으면 그때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이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해지면. 처음부터 그걸 왜 깝니까? 확실히 좋아하는 걸 나눌 사람이 인맥이라고 보는 사람들하고 아쉬울 때 써먹는 걸 인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좀 다른 건 거죠. 이들은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도 낙하산 많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낙하산을 암묵적으로 좀 봐주는 경향도 있었어요. 낙하산이 생기면 백 없어서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속상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인맥이라는 게 관점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살롱 문화가 사실은 독립서점도 살롱인 거죠. 책만 사고 팔러 오는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모임도 가지고. 이런 살롱 문화를 잘 누리는 사람, 즉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돼야 되는 게 사실 이런 공간인데 그럼 적어도 우리는 독립서점, 가까운 독립서점,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하는 독립서점 하나를 정해놓고 즉 단골로 정해놓고 자주 가서 놀아줘야 돼요. 책만 사러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책만 사는 거는 대형 서점에서 했잖아요 이미. 여기에서는 책 좋아하는 사람 어울리기도 하고 퇴근길에 들러서 뭐 새로운 거 하나 보기도 하고 기존 서점과 다른 큐레이션도 할 수 있고 책방 주인이 갖고 있는 안목도 배울 수 있는 건 거고 여럿이 어울려서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거고 이런 독립서점에 누가 많이 오느냐?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압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많습니다. 이건 기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마케팅하건 뭐 기획하는 사람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떻게 물건을 팔까? 이들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궁금하시면 주기적으로 독립서점에 가보세요. 와서 여기서 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참여해보고요. 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를 관심 가져보세요. 독립서점은 마케터들에게 가장 좋은 안테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즘 살롱은 세탁소도 살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빨래를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가 상대적으로 뭐 아주 큰 집에 번듯하게는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좁은 집에 살 때도 있고 이런 독립공간에서 빨래도 밤늦게 혼자 사는 사람이 밤늦게 들어와서 세탁기 못 돌립니다. 층간 벽간 소음이 생겨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데 가서 쉽게 하고 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빨래가 건조까지 다 시켜주잖아요. 건조기가 있으니까. 그럼 1시간만 투자하면 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빨래를 하러 가는데 보통 빨래방은 자기 동네에 있는 빨래방에 가는 거니까 빨래방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이웃이란 얘기입니다. 언제든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몇 번 마주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앉아 있으면 지난번에 봤어요. 자연스럽게 말 건네고 커피 한 잔 먹고 친구하다가 썸 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세탁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탁소와 카페는 사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빨래는 자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주 소수의 사람 빼고는 다들 자주 하잖아요. 빨래를 자주 한다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가야 될 공간인 거고 가서 빨래하는 시간 1시간여의 시간 동안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책을 보건 커피를 마시건 친구랑 대화를 하건 당연히 이 두 개의 역할이 결합되는 건 당연한 건 거죠. 이런 시도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고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 동네일수록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쉐어하우스에 사는 걸 과거의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번듯한 내 집이 있으면 내 집에 내 가족이랑 살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쉐어하우스를 돈 없는 사람들이 보통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밀레니얼 세대 중에선 경제력이 있어도 쉐어하우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립공간은 보장되면서 공용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까 내는 돈에 비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누가 감기 걸리면 챙겨도 줄 수 있고 이런 사이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가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피부치만 가족이라고 여겼던 시대에선 좀 변화가 필요한 건 거죠. 그리고 이런 가족이 좋은 점이 뭐냐? 싸워도 바로 헤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짜 가족은 바로 못 헤어지죠. 절차도 필요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애들은 뭐 수틀리면 내일 바로 안 보면 돼요. 이게
앙금이 쌓이지 않은 채로 헤어질 수 있어서 좀 지나면 또 볼 수 있어요. 잊어먹고. 근데 진짜 가족이 살다가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앙금 쌓은 대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 봐요. 많은 특히나 기성세대 중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노후에 외로워.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젊어서 결혼해도 우선 노후까지 유지가 안 돼요. 대부분 이혼이 가장 많은 이혼 구간이 언젠가 하면 결혼 20년 차 이상이에요. 20년 차 이상의 얘기는 노후 되기 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황혼 이혼도 많아졌고요. 지금 그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밀레니얼 세대가 행복하고 멋지고 재밌게 잘 사는 롤 모델 너무 못 봤어요. 기성세대가 그런 멋진 결혼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내가 많은 걸 희생해가면서 투자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 된 거예요. 결국 현재 결혼 문화, 결혼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준 건 기성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사는 건 이제는 합리로 볼 수 있어요. 왜? 노후에 이런 데 있으면 친구들 생기잖아요, 금방. 가족이 되는 건 거고. 그리고 수틀리면 또 새로운 가족이랑 만나면 되는 건 거죠. 이런 걸 수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요즘 다 뛰어든 영역입니다. 물론 1위 하는 쉐어하우스는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큰 거. 대형 오피스텔처럼 생긴 거. 수많은 건설사가 오피스텔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1인 가구가 느니까 혼자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오피스텔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죽어도 모릅니다. 단절된 공간입니다. 쉐어하우스는 뭘 쉐어하냐 하면 저 공간이 갖고 있는 공용 공간들을 쉐어합니다. 보통 쉐어하우스에는 주방을 잘 안 만들어준 경향이 있습니다. 주방이 없으면 공용 주방 가서 밥 해먹고 올려야 됩니다. 모두가 호텔 막 조리실 같은 큰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다. 그러면 거기 가면 누구든 앉아 있을 거니까 누구든 밥하건 뭐 먹다가 자연스럽게 앉아서 뭐 눈인사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탁도 마찬가지예요. 공용 세탁실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빨래하고. 뭐 그리고 저 공간 안에 북카페 만들어 준다거나 술집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시청각 크게 만들어서 월드컵 한번 하면 되는 건 거고. 월드컵 한번 하는 순간 친구 막 20명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몇 달만 살아도 친구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에는 10년을 살아보세요. 친구 생기나. 아무도 몰라요. 이런 공간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거주하기에 좋은 공간이 된다는 건 거죠. 이제까지의 부동산이 공간만 팔았다면 앞으로의 부동산은 커뮤니티를 팔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됩니다. 요즘 아파트들도 커뮤니티 판매가 굉장히 열어올립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그 고급 아파트 중에선 아침밥 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집에서 못 먹어서 밥 먹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5개가 제가 책 속에서 제시한 밀레니얼 세대가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소비와 마케팅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5개 정도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거 말고도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마케팅을 이들도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5개를 한번 해보자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10대들이 많이 있고요. 뭐 지금 20살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볼 건데요. 지난 2월에 영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파업을 했어요.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초중고생들이 외친 얘기가 다 환경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보면 또 어른들은 애들이 뭘 안다고 저래. 많이 압니다, 애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어른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매일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수업 거부하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같은 거 맺어놨잖아요, 옛날에. 맺어만 놓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협약에 해서 뭔가를 좀 줄이고 탄소 배출량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영향받는 게 바로 산업입니다. 산업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이에요. 탄소 배출 많은 국가들이 보통 산업 선진국인데 다들 소극적이에요. 파리 협정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는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걔들은 원래부터 별로 탄소 배출 안 하던 나라예요. 근데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소극적인데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파리 협정 탈퇴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산업계로부터 애정을 받은 거잖아요. 잘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상위 국가입니다. 우리 집도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목소리 내는 겁니다. 10대가. 왜 내느냐? 더 오래 살 거거든요. 이들이. 우리보다. 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망쳐놓은 건 얘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윗세대가 망쳐놨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갈 지구니까. 시위만 하지 않고 소송도 걸어요. 청소년들이 원고가 돼가지고 지자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요. 많은 나라에서 이겼고요. 우리도 지금 소송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그레타 툰버리, 스웨덴 사람인데요. 2003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많진 않죠.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2003년생이면 중학생쯤이잖아요. 왜 이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냐면요. 앞서 청소년들이 수업 거부하고 파업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원조입니다. 어찌 보면. 작년 여름에 지구가 이 모양인데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가고요. 1인 시위 하셨습니다.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스웨덴 전체에도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이분은 전 세계 기후변화 협약 같은 데서도 대표자 모인 자리에서 연설도 하고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도 하시고 보통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소녀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10대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10대 영향력은 큽니다.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10대입니다. 이분은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잔다르크 이렇게 불리는 분 10대 여성입니다. 우리 세계가 지금 10대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10대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요. 주류 매체에는 영향력을 못 행사합니다. 신문 방송은 못 잡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잡고 있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났을 때 미국은 학교에서 자주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도 별 문제 없어요. 좀 있으면 다 잊어먹고 총기 옆에는 계속 건재하고 근데 저 사고가 났을 때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저 대형 규모의 집회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총기 옆에 로비받는 정치인이 누군지 까발리고 총기 옆에 혜택 주는 기업이 누군지도 얘기해 줬어요. 이것 때문에 기업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어른들은 총기 옆에 뭔가 데미지를 잘 못 줬는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10대를 힘없는 애들, 애들, 철없고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 세력이 됐고 그리고 이들 굉장히 기존의 어른보다도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대가 사고를 안 쳐요. 확실히 지금 10대가 성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게 영국 자료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술부터 흡연부터 사고쳐 체포되는 것부터 다 떨어졌어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음주 흡연 다 떨어졌어요. 확실히 사고를 안 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10대보다 요즘 10대가 건전한 거죠. 그렇죠? 이게 성숙해서 그래요. 정보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관점에서 과거 사람의 10대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고 사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관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또 무서운 게 이들이 엄마 아빠를 조종합니다. 웬만한 집에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아이 10대 아이가 하나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뭘 살지를 영향을 줍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죠.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의 미래를 위해선 하나은행이랑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무섭잖아요. 아빠가 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아빠 나는 그 자동차는 좀 싫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직접 그 돈으로 차를 사지도 않고 금융계좌를 만들진 않아도 엄마 아빠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른들 얘기입니다. 어른도 그냥 어른이 아닙니다. X세대가 있으면 그냥 X가 있고 040가 있어요. X는 X인데 우리가 보통 X를 얘기하면 90년대 20대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90년대가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90년대예요. 베이비붐 세대 얘기하면 자꾸 60년대 사람이 아니 그 시대가 지금 언제 다 지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태어난 시점, 그 사람의 전성기가 아닌 지금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진화한 X, 지금 시점으로 진화한 베이비붐 보고 반대로 지금 시점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점으로 남아있는 X와 베이비붐도 있겠죠. 그걸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뭐가 다를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래봤자 이 좁은 나라에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 할까봐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4월 5일이면 식목일이자 고성 산불난 날입니다. 전 국가적 큰 재난입니다. 저 재난 당했을 때 각 연령대별로 많이 본 뉴스 5개씩인데요. 10대 잘 보시면 다 산불, 재난의 직접적인 얘기만 보고 있어요. 20대 다 산불 얘기 보고 있어요. 30대 마약 얘기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40대도 다 마약 얘기 보고 있어요. 50대, 60대는요. 가만 보면 산불이란 말이 들어가긴 해도 다 정치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다 정치 얘기예요, 여기가. 아니 똑같이 산불난 날인데 큰 재난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 볼까 이거죠. 혹시 이날만 운 나쁘게 저랬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날 또 보겠습니다. 이날은 낙태죄 헌재에서 판결난 날입니다. 저런 판결 뭐 매년 나올 만큼의 자주 있는 판결이 아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중요 판결입니다. 거기다가 블랙홀 사진이 공개된 날이에요. 이건 인류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날 얼마나 본인을 볼 건데 낙태죄 얘기가 빨간색, 블랙홀 얘기가 초록색입니다. 10대 골고루 봅니다. 애들은 20대 열심히 보고 있어요. 30대 주로 마약 얘기를 봅니다. 여전히 40대도 마약 얘기 많이 보시고 이 위쪽으로는 다 정치 얘기 보고 있어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이면 물론 적어도 이런 이슈가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한번 눌러봤더니 오늘은 다 모든 연령대가 뭐 송송 커플 얘기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날은 변별력이 없죠. 하지만 이건 좀 다르잖아요. 혹시나 그래도 운 나쁜 40, 50대가 뭐 기성세대가 요 두 날만 그랬을까봐 한 날을 더 보기로 합니다. 4월 16일입니다. 이날은 노트르담 성당 불난 날이에요. 인류의 큰 유산이 불타고 또 이런 날 백두산, 화산 다시 분화한다는 얘기 나왔던 날입니다. 둘 다 굉장히 큰 이슈예요. 거기다가 4월 16일이니까 세월호 이슈도 있죠. 여기서 노트르담 빨간색, 백두산 초록색, 세월호 노란색이에요. 보세요. 10대, 20대 골고루 보잖아요. 30대 뭐 보긴 봅니다만 주로 다 아직도 마약이에요. 여긴 또. 이 위에는요. 잘 보세요. 썸네일을 보시면 다 정치인 사진이죠. 정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의 정치 기사는 대부분 뭔가 하면요. 누가 무슨 말 했다예요. 한국의 정치 기자들이 사실은 가장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정치란 건 어떤 이슈가 어떤 시각에서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기사를 한 번도 쓰지 않고요. 누가 말했다만 계속 던져놔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대부분 누가 저런 얘기가 다 옛날 시각의 얘기가 많습니다. 즉 한국의 정치 기사는 주로 다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거 풀 게 많은데 그건 안 풀고 대부분 다 옛날 얘기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회가 변화하면 10대, 20대는 계속 눈길 주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변화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저 윗세대, 베이비붐 세대들, 그리고 일부의 X세대는 변화에는 관심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러니 40, 50대가 20대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가 하고
옛날 얘기하니까 후배가 싫어하니까 자꾸 또 뭐라 그러고 또 나중에는 뭐라고 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나이 얘기하고 지위 얘기하는 거고 결국 더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 사진상으로 봐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디솔이라는 건 닉네임이고요. 데이빗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DJ인데 이게 전업 DJ는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알바하는 겁니다. 본업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CEO예요. 돈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바 뛰는 게 돈 없어서 뛰는 건 확실히 아닌 거죠. 왜 이러냐?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에 많아요. 요즘 수많은 기업들이 IT 인력을 다 뽑거든요. 금융사면 옛날에면 IT 인력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금융사가 다 IT를 뽑아요. 제일 신기한 게 뭔가 하면요. 콜라 회사 IT 인력을 뽑고요. 뭐 패션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업종이 IT 인력을 다 많이 뽑아요. 거기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IT 인력을 많이 뽑았더니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 거죠, 그 사이에는. 그럼 리더가 그들하고 잘 어울려야지 회사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한 걸 잘 애들한테 반영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생각한 소통입니다, 이게.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걸 자기도 좋아하고 자기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EDM 좋아하고 힙합 좋아하는데 이들은 쇼미더머니 보고 있는데 선배는 맨날 불후의 명곡 미스트롯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은 후배가 좋아하는 거, 후배가 아는 걸 나도 아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만 노력하면 억울하잖아요. 걔들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이미 밀레니얼 세대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의리예요, 그들이. 기성세대가 상사잖아요. 갑이에요. 혹시 나이가 좀 있는 직장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 했을 때 후배가 진짜 재밌다고 다 웃어준 줄 아세요? 애써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는 게 물론 100% 이해는 못해요, 그들도. 하지만 그들이 조금은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애쓰는 건 그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그들만큼은 애써줘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다 보니까 애를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데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애를 자꾸 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찌를 살린 사람입니다. 구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왔던 구원투수가 이 마르코 비자리인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라는 걸 굉장한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앞서 데이빗 솔로몬 같은 경우도 나이는 많지만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이 사람이 구찌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오기 전에는 싫어했었어요, 애들의 명품을. 이 사람이 와서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나? 아니, 이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밀레니얼을 잘 알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의 발언권을 높여준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 거죠. 나이 든 의사결정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타겟을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방법이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해치를 떠올려가면서 물건 파는 궁리를 하는 것보단 그들을 잘 아는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은 답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기가 싫다면 내가 엄청 얘들하고 어울려 놀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들 세계 속에 쑥 들어가 있거나. 근데 한국에서 기업 내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거죠. 자기의 과거를 자꾸 떠올려가면서 애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이분은 적어도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조직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굉장히 권한을 많이 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걸 경영에서 많이 반영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경영자들이 사원들하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합니다. 다만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소원 수리 같은 거 하는 건 거죠. 중요한 건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받아줬더니 바뀐 거예요. 이 회사가 중요한 뭔가를 해줬냐면요. 모피를 버린 거. 이것도 애들이 싫다고 해서 버린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40, 50대 마케터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모피 버리자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잘 팔리는데 왜 버립니까? 이것도 그래요.
남녀의 관점 바꾼 거.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건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근데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없어요. 옷은 그냥 각각의 신체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남자 옷, 여자 옷은 없어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됩니다. 남자가 치마 입는 게 뭘 문제예요? 그게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겠다는데. 문제될 건 없어요. 뭘 입어도 되고 뭔 안 되고 이거 자체는 없어요. 취향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존중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지지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요, 이 회사가. 아니, 여행이랑 뭐 명품이 뭔 상관이냐. 옛날 사람의 여행과 달리 요즘 뭐 여러분 후배들의 여행은 무슨 관광지 가는 데가 여행이 아닙니다. 무슨 영감을 얻고 경험을 쌓는 게 여행입니다. 그러면 남들 잘 모르는 새롭고 특이하고 멋진 힙한 곳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건 누가 잘 알겠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행 책자는 몰라요, 그런 거. 힙한 사람들이 뭐 트렌드세터가 잘 알겠죠. 굿즈의 디자이너들이 영감받은 장소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은 재미있죠, 이런 데 가는 게. 이런 걸 만약에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됐다면 이런 거 못 했겠죠. 이게 뭔가 하면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후배한테 배우는 거예요. 기성세대 중에서 후배에게 과감하게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배우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꼰대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권인하의 전성기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나눠질 거예요. 이쪽은 본 사람 꽤 계시죠, 이번 전성기. 그렇죠? 8, 90년대가 전성기였는데 지금 이분의 콘서트에 보면 애들이 많죠. 특히나 여기에서 10대, 20대는 여기는 전성기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유튜브 하잖아요, 이분이. 유튜버로 요즘 가수들의 요즘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력한 겁니다, 이분은. 지금 시대, 지금 젊은 소비자에게 다가서려고. 만약에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가수인데 왕년 자기 스타일만 유지했으면 이 사람 나이 또래와 이 사람이 좋아했던 옛날 팬들만 남아있지 새로운 소비자가 없죠. 이분은 적어도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저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가수로서의 생명력은 적어도 10년, 20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뒷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 나이가 저렇게 많지만 굉장히 힙한 분이죠, 이분.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분한테 누가 충동 구매 심하다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심하다고. 뭐 내 돈으로 사는데 뭐 어떠냐고. 맞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아니 누가 명품을 사건 뭐 여행을 뭔 상관이에요? 자기 돈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만약에 뭐 20대가 그런 얘기하면 이놈 버릇없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토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니까. 기성세대가 보통 애들이 뭐 애들이라고 표현한 요즘 친구들이 아니 너는 돈 벌어서 저축을 안 하고 왜 여행을 가? 이런 거 하면 저는 뭐 그런 경험 쌓고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꼭 뭐라 그러는 톤으로 얘기하잖아요. 아껴놔야 돼. 그래야 노후에 뭐 젊어서 막 쓰다가 나중에 너 뭐 개미와 배짱이 얘기 좀 그러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봤더니 야 이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 이거 여기 이쁜 거 눈에 보일 때 사야 돼. 내년엔 다시 없어 이런 거. 역시 좋은 건 바로 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게 저분이 사실 뭐 유명한 카운슬러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평범한 일반 할머니였는데요. 이분 유튜브에 자꾸 사람들이 뭐 묻는 거 많이 해요. 답을 이렇게 다시는데요. 되게 멋진 답들이에요. 아, 결혼할 생각 없다니까. 개 키우면서 살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게. 이분의 이런 태도, 이거 기성세대가 결혼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돼. 우리는 없이 살면서도 결혼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꼭.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적어도 이분은 나이는 많지만 늙은 건 아닌 건 거죠. 어른하고 늙은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적어도 이분은 어른인 거죠.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공간들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는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알고 나이가 들면 트렌드 모른다고 자꾸 오해하는데요. 트렌드하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트렌드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요. 새로운 변화에 쓰는 시간, 돈, 노력과 상관이 있어요. 그걸 많이 쓰는 사람은 트렌디해요. 그걸 안 쓰는 사람은 20살이어도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해서 잘 가는 핫플레이스들 보면요. 40, 50대가 만든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20, 30대, 20대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화한 사람들이잖아요. 변화를 계속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꼰대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꼰대는 대부분 적응 못한 사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는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꼰대를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마세요. 이분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대응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자신도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과거를 지우고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도 끝까지 못 버텨요. 한계가 있어요. 과거 잡고 버티는 것은. 결국 꼰대 속성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도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도와줘야 돼요. 절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뭘 버릴지, 지킬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기성세대가 특히나 많이 가져야 될 관점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걸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와 잘 어울릴 수 있냐, 그들하고 친하게 될 수 있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핫플레이스 중에서 40, 50대가 만든 공간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하고 간격이 별로 없겠죠. 잘 어울릴 수가 있겠죠. 다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면 되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책 속에는 영포티가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X세대 중에서 진화한 사람들, 즉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이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버려야 됩니다. 아마 이 중에서 30대 후반인 분들은 부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곧 내가 부록되는데 어쩌지 뭐 이런 얘기. 부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잖아요. 공자가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2500년 전쯤 돼요. 25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 2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40까지 살았던 사람이 과연 얼마쯤 됐을까요? 물론 다행히 공자는 오래 살았어요. 70 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2500년 전 그분이 봤던 40대와 지금 40대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평균이 43 정도 돼야 겨우 평균이에요. 어디 가서 43 이하의 사람들은 인생이 꺾였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40이란 나이는 많은 나이가 아니죠. 불혹이란 말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살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60, 70까지? 이때까지는 막 놀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도전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30대 한 중후반만 되어도 꿈을 다 버렸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오래 사니까. 빨리 죽으면 우리가 꿈도 버리고 하루 살면 되는데 빨리 안 죽어요. 우리가 웬만해서 오래 삽니다. 그러면 삶의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 속에서 이 40대라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제 겨우 중간쯤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1990년에 27세와 2019년에 43세가 같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90년에 20대가 X세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X세대는 제일 요란한 세대고 제일 받아들이는 세대잖아요. 물론 27세면 X보다는 좀 나이가 더 끄트머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나이가 기성세대로 보일 나이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43세가 같은 나이예요. 저게 평균 연령인 거니까. 90년대에 이랬습니다. X들이 이랬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도 꽤 여기 X 있죠. 저도 X인데
X들이 이러고 놀았잖아요. 배낭여행도 가고 막 놀고. 이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당시 기성세대가 싫어했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끝난 다음에 개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해외 브랜드도 많이 들어오고 일본 음악도 막 그때 듣기 시작했고 뭐 해외 여행도 가기 시작했고 그걸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X들이었었어요. X가 이렇게 돈을 쓰니까 당시 기성세대가 사치, 이거 말도 안 되죠. 여행 가는 거 사치 이런 시각. 그리고 일본 음악 듣는다고 막 매국노 그러고 수입 담배 피는 양담배라 그러죠 그때는. 그런 시각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좀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40대 X가 영포티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과감하죠 스타일이. 요즘도 이런 사람 보면 과감하다 그러잖아요. 저랬던 사람들이에요 X들이. 보통 X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저랬던 사람들이 4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 베이비붐 세대 40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바뀝니다. 그 바뀐 사람들 영포티가 되는 거고요. 물론 모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경제력이 좀 필요하고요. 변화를 받아들일 어떤 환경들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영포티를 중요한 소비 세력으로 바라본 이유가 이겁니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갖춰지거나 이런 환경 여건이 된 사람들 중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이 중요한 소비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40대, 50대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소비자예요.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만 소비자로만 봤죠. 이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뜬다고 걔들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이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책에서 읽으시면 될 테니까. 요즘 한국에서 마케팅을 할 때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미냐가 보여지는 건데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주로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나서요. 즉 X세대를 이렇게 팔겠다는 거예요. 영포티한테 팔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에도 가면 애들 노지만 영포티 많이 옵니다. 한옥바가 한옥이 좋아서 만든 바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유니크한 공간이에요. 일상에서 잘 못 보는 공간. 베이비붐 세대도 그냥 다 60년대를 살았던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진화를 했습니다. 이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력이 높은 사람, 구매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진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거죠. 옛날에는 은퇴하고 한 60 중반 되면 끝이었어요, 인생에서. 새로운 길 사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롤 모델 자꾸 만들어주잖아요. 사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멋쟁이 세대입니다. 이들의 70년대 이랬습니다. 70년대를 20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70년대가요. 멋 부리겠다고 경찰한테 쫓겼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멋 부리겠다고 경찰한테 도망다니는 적 없잖아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멋을 안 부려봤어요, 우리는. 이들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 그들이 은퇴를 했고 그들이 노후 몇십 년을 만난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더 이상 옛날 사람들처럼 이제 집에서 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자식에게 집 안 주겠다? 당연하죠.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관점을 가지지 않는 60대 등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혼도 사실은 많이 하시잖아요. 노년에 이혼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관성적으로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곧 죽을 텐데 뭔 이혼이야 이렇게 했었어요. 싫어도 불편해도 서로 살기가. 근데 지금은 지금 이혼해도 30년 재밌게 살 수 있는데 하면 되죠. 이건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정치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좀 본 건데 이런 분들이 왜 이러실까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가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서로 세대가 달라서 분리시켜서 따로 놀자가 아니고 같이 사는 거라서 서로를 조금 이해하다 보면 좀 간극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분석하는 건데요. 이들은 어찌 보면 상실감, 이들이 갖고 있는 지배력이 잃어버렸잖아요. 나이가 들면 경제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 떨어지고 그런 소외된 세대가 할 수 있는 저항 같은 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자기 시대, 자기가 알고 있던 답을 누군가가 부정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기 답이 오답일지는 몰라요. 시대에 따라서는 오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제가 스스로가 오답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신념 대 신념의 싸움이잖아요. 둘 다 옳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라는 부분들, 한국 사회가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잖아요.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알아서 해야 돼서 그래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다 노후라는 부분들.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 자식이 케어해줬어요. 자식도 이제 안 케어해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노년들이에요. 그럼 저 불안한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어떻게든 발휘해서라도 자기의 입지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꼰대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아니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 세대, 특히나 한국에서 이 책에서는 4개의 세대가 나옵니다. 특히 4개의 세대가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좀 이해하고 관계를 좀 만들까, 이것 때문에 쓴 책이 되는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선 그들의 선배 세대와 어떻게 같이 어울릴까를 일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선배 X들은 후배랑도 어떻게 어울릴까도 고민하지만 X 스스로가 어떻게 진화할까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려고 쓴 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더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그런 고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각 세대는 소비자로서의 세대가 있고요. 유권자로서의 세대도 있고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세대가 있고요. 우리 가족으로서 세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관심 가지고 보다 보면 세대 갈등이라는 측면들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세대 갈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대 차이는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세대 갈등은 대부분 가짜 갈등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갈등. 일자리를 두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이 다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의 다툼이 아니고요. 그냥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일자리 구조적 문제예요. 그걸 세대 문제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은 진짜 문제를 외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연금을 두고 싸우는 뉘앙스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 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거지, 뭐든지 세대로 돌려버리면 쉬워 보여요, 답이. 왜?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정치는 진짜 문제는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세대는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라는 말 대신 세대 이해, 세대 차이라는 말을 더 관심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은 책에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